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샘브라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 따라 우주 만물을 꿰뚫는 가장 위대한 나라, 우리 중국의 기계를 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원래 제 가문은 대대로 나무 막대를 활용해 온갖 수를 잡아내던 기회를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도 이런 막대기 계산법에 관심이 없고 스마트 기기나 전자계산기에만 의존하니 저희 가문의 전통 예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이 막대기 계산법을 보여주는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수학 서커스를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지요. 저는 이 공연단을 이끌고 중국 전역을 돌며 막대기 하나로 우주를 잰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홍보했습니다. 공연이 조금은 독특했으니 그럭저럭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있어서 근근히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공연단은 한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당치도 않게 한국에서 저희 공연을 보고 싶다고 한 겁니다. 저는 처음엔 기분이 묘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따위가 왜 우리 중국의 전통 계산 기계에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했지요.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지만 한국이야 늘 우리 중국을 흠모하고 모든 문화를 베끼고 심지어는 우리 말을 몰래 카피해갔던 자들 아닌가. 그들이 또 무슨 속셈이 있을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공연단 운영 자금이 마땅찮았던 저는 이 기회에 한국에서 짭짤한 출연료를 받으면서 우리 중국의 우수함도 과시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공연 장소는 한국의 한 대학교 부설 박물관의 강당이었습니다. 첫날 무대에 서기 전 저는 내심 꽤나 우쭐해했습니다. 기껏해야 몇 자루 막대기 놀림조차 제대로 이해 못해 한국인들이 그저 구경만 하고 감탄하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의 수학 수준 따위를 깔아뭉개주며 우리의 전통이 얼마나 우월한지 통렬히 보여주리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공연장에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낯선 시선들이 저를 훑어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첫 장면부터 중국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도사처럼 긴 소매를 휘날리며 목무이라 부르는 막대기를 꺼냈습니다. 보아라. 우리 중화 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막대기 계산법은 그 어떤 서양의 도구보다도 월등한 정밀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외치며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빠르게 시연했지요. 조명도 번쩍거리고 음악도 잔잔히 깔렸습니다. 한국 관중들이 오오라, 이 신기한 계산법은 뭐지? 하는 표정을 지을 줄 알았는데 웬걸, 다들 조금은 시큰둥한 얼굴로 지켜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제가 무언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건 단지 기본 시연이니까 좀 더 복잡하고 화려한 계산 묘기를 보여주면 분명 박수갈채를 받으리라. 저는 바로 여러 자리수를 재빠르게 곱하고 나누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264의 3을 곱하는 과정을 빠르게 막대기를 옮겨가며 눈앞에서 펼쳐 보였지요.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으로 막대기를 놓아가면 결과 791을 단숨에 구할 수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공연장 곳곳에서 희미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간단하지만 기묘한 방식에 한국인들이 놀라는구나 하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들려온 탄성 속에 묘하게도 이거 옛날에 세종 때도 했던 그 막대기 계산 아니야? 같은 수군거림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종? 무슨 세종? 설마 한국의 어떤 왕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인들은 뭔가를 전부 중국에서 배워갔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개발했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다더니 이제는 막대기 계산법조차 한국에서 발달시켰다고 떠벌리려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한 뒤 관중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거나 혹은 생각보다 과장되지 않은 박수를 치며 돌아가더군요. 저는 어딘가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보여줬는데 왜들 고개를 갸웃거리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공연단원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 기술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괜히 박물관에서 막대기를 전시해 놓은 건 아니겠지? 저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괜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관객을 더 크게 놀라게 할 수 있도록 극도로 복잡한 문제를 막대기로 푸는 과정을 시연하자고. 다음 날 저는 무대에서 전날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율을 고려해가며 곱셈과 나눗셈을 혼합하고 여기에 음수와 양수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조차 이 막대기 계산법을 이해하는 전문가는 극히 드물다. 과연 너희 한국인들이 이 과정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오만한 생각으로 잠옷 기고만장하게 시연을 했습니다. 1시간가량 복잡한 수를 막대기로 굴려 보여주었고 최종 결과값도 정확히 일치함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더 큰 박수와 탄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객석 어디선가 노신사로 보이는 분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한국말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미 음수 양수를 구분하고 원주율도 가까운 근사값을 구했으며 봉채산이나 삼각형으로 면적을 구하는 문제를 풀었다고 전해진다. 바로 막대기, 그러니까 삽목을 이용해 계산하는 전통이 조선에 존재했는데 그게 중국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우리도 쓰지 않았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선시대라고? 그들이 음수와 양수를 알고 있었단 말인가? 어이가 없었지요. 공연 후 저는 그 노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조선시대의 삽목 계산, 설마 그게 중국에서 전래된 걸 주워다 썼다는 말 아닌가?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노신사는 싱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기원은 중국에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조선은 그걸 단순히 배워 쓰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네. 세종이라는 왕이 직접 구구단과 여러 계산법을 보급하기도 했고 후대로 가면 중국 학자들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수학자를 배출했다네. 심지어 나라의 중요한 정책과 세금 제도 개선에도 이 계산법을 적극 활용했지. 저는 순간 가슴 깊은 곳부터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세종이라고 하는 한국의 왕 따위가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대체 얼마나 이해하고 발전시켰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 저는 마음속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그 노신사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정말로 수학이 귀하게 여겨졌지. 세종은 직접 계산할 정도로 열의가 있었고 구장산술이며 산학계몽 같은 책도 나오고 국가 차원에서 수학을 굉장히 중시했거든. 음수와 양수를 구분해서 써온 기록까지 있었으니 자네가 막대기를 흔들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생소하게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저는 그 말을 허황된 거짓이라 치부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공연장 한쪽 부스에서 보게 된 한 영상이 저를 또다시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틀어주던 영상은 옛 조선에서 삽목을 사용하는 계산법과 세종이라는 임금의 수학 사랑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이루어진 다큐멘터리 형식이었는데 구구단을 운율에 맞춰 부르며 외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9일여 9, 9이여 18, 9삼여 27 이런 식으로 마치 노래를 부르듯 사람들에게 수학을 퍼뜨린 조선 임금이라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구구단 같은 것은 일찍이 중국에서 발전시켰고 그 모든 뿌리는 우리 것인데 저들은 또 자기네 창의성인 양 포장하는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상 속에서 다루는 내용이 의외로 꽤 체계적이었습니다. 음양수 계산이며 원주율 근사값, 그리고 심지어 세제곱, 육면체 부피, 심화된 기하까지 예시가 구체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더군요. 중국 고전 수학책과 연관될 만한 부분도 물론 보였지만 그들은 확실히 단순한 모방 이상을 해낸 듯했습니다. 사실 제 직업은 공연 기예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업을 이어서 어려서부터 막대기 계산법을 익히는 교육을 받았기에 저 나름대로 수학 이론에도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더더욱 참기 힘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한국 따위가 예로부터 이토록 정교한 수학 기술을 자체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말인가? 분명 무언가 큰 착오가 있을 게 틀림없어. 저는 제 스승님, 다시 말해 제 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옛 문헌들을 뒤적이며 한국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기록 중에는 역사적으로 조선이 산수를 활용해 토지를 정밀 계산하고 명나라 사신과 수학 대결을 벌여 이겼다라는 식의 소문 같은 것만 몇 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버지에게 저건 말도 안 됩니다. 허황된 기록일 뿐이지요. 하고 코웃음 쳤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실제로 확인해버린 셈이 되니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며칠 뒤 그 노신사는 저를 어떤 한국인 수학자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대학 교수나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그 자리에 끌려갔고 속으로는 그래, 보여주마. 우리 중국 고전 계산술의 진수를 봐라. 너희가 아무리 현대 수학을 자랑해봤자 그 뿌리는 전부 중국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가보니 그들은 책상 위에 저와 똑같은 형태의 삽목,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런히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희한한 것은 그들이 막대기를 중국식으로 부르지 않고 삽목이라고 하며 이를 대대로 교육받아온 흔적이 있다고 보여주는 여러 사료를 꺼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산학계몽이나 구장산술 같은 책자에서 뽑은 사례들이 잔뜩 정리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식으로 세로줄, 가로줄, 교차줄을 나눠서 음양을 구분하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료집을 들춰보며 과연 우리 중국 고서인 손자산경이나 구장산술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슷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사고방식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로 된 문제를 내고 그 해법을 삽목으로 풀어내는 형태가 상당히 재미있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론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론 이런 형식은 난생 처음 본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전해진 거지? 하며 내심 당황했습니다. 중국이 원류이니 조선이야 어차피 따라온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들이 정말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명 우리 것을 훔쳐간 거요. 우리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이 수준의 수학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낱 속국에 불과했던 나라가 감히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웃으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훔쳐갔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교류가 활발하던 시절 서로 배운 것은 맞지요. 그런데 조선은 이걸 단순히 외워쓰기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제도와 민생 정책에 직접 적용했어요. 세종이라는 임금이 군사를 동원할 때 인원 계산과 세금 징수율을 빠르게 산출하고 음양수를 다루어서 토지 면적을 정확히 잰 뒤 그걸 근거로 합리적 세제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역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숙종 시절 중국의 수학자 국주가 사신 자격으로 조선에 왔고 조선의 수학자 홍정화와 맞붙었는데 홍정화가 내준 문제를 중국 사신이 당장 풀지 못해 다음 날에야 겨우 답을 내놓았다는 유명한 일화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건 다 조작된 문헌에 불과하다라고 코웃음 치려 했지만 중국 측 자료에도 분명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하니 부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 것은 어쩌다 한번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 근본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변하진 않습니다. 라며 결사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웃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수학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정책에 적용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수학은 고급 학문일 뿐 아니라 민생을 개선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지요. 실제로 세종이라는 왕은 나라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토지 측량, 세금 징수, 계산, 역법 수립 등에서 수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그에서 산학 박사를 뽑고 구구단을 외우도록 권장하며 대소신료들에게까지 수학을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담담하게 사실을 제시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놈의 세종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공연장에서 자랑했던 막대기 계산이 이미 조선에서 오래전에 일반화되어 버린 듯한 느낌. 그것도 임금이 직접 적극적으로 밀어준 덕분에 전 계층에 퍼져나간 느낌. 그 사실이 괜히 제 오랜 자존심에 금이 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구구단 따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원주율이니 음양순이 하는 것도 본래부터 중국에서 연구해온 것이지요. 한국인들은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억지로 목청을 높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그것을 조선식으로 다듬고 자체적 활용 방안을 창안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세무행정과 토지 측량에 활발히 응용했는데 그게 그냥 모방으로만 가능했을까요? 또 결국 조선이 중국 수학자와도 대등하게 겨루는 사례가 나왔으니 단순 복제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끝에 슬쩍 깃든 여유가 몹시 거슬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다. 한국인들이 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수해준 정도 이상의 무언가를 했다는 게 말이 되나? 하고 계속 우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 자신이 공연으로 선보였던 막대기 계산법을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백 년 전 기록까지 꺼내 보이는 상황이 이미 이를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예전부터 쓰고 있었나? 하는 의심이 점차 서서히 사실로 바뀌는 것 같아 괴로웠지요. 저는 그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고 공연단 스태프들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국 역사 부풀리기를 하는 거야. 곧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될 테니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 그저 원류가 중국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지내던 중 한국 측 초청 담당자가
저에게 직접 방문해볼 만한 역사 자료실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구경만 하겠다던 제게 그 담당자는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 발자취를 전시해둔 곳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또 오기로 자,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어설프게 꾸며놓았는지 확인해주지 하는 심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여러 가지 유물 보건품과 패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시계부터 물시계, 천문 관측기구, 그리고 토지, 측량에 사용되는 기구와 더불어 산모까지 전시된 코너가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세종의 수학 정책이란 제목이 걸려 있었고 구체적으로 왕이 신하들에게 수학학습을 권장했다는 내용이 씌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구체적인 일화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나 수리를 위해서나 산학은 중요한 학문이라 생각된다. 널리 산학을 익힐 방안을 강구하라. 이는 세종이 조정 대신들에게 직접 전했던 어명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런 어명이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팩트를 접하자 베베 꼬인 제 속내가 더욱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전시된 자료들을 보니 음양수 계산과 원주율, 근사치 언급, 세제곱 계산 등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자존심을 억누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봤자 중국 거나 마찬가지잖아. 한국이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전시실에서 공연을 관람했던 한 청중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공연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옛날에 삽목을 사용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잊혀진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쉽고 한편으로 당신 같은 공연인을 통해 그 옛 계산법의 흥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정말 멋지더군요. 칭찬인 듯 들렸지만 제 기분은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제시한 걸 굳이 새롭다기보다는 옛 기억을 되살린다고 말하잖아? 하는 배신감 비슷한 게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한국인들이 반박하지 못할 중국 우월성을 증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극도로 복잡한 방정식을 막대기로 푸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원 안에 내접한 정다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거기서 3차 방정식을 유도해 해를 구하는 식으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셋째 날, 저는 무대에 올라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계승해온 막대기 계산법으로 초고난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찌 한국이 이미 했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관객들에게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한국이 따라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시연한 뒤 저는 해를 구했습니다. 제 계산으로 나온 숫자는 정각형의 한 변을 구하고 그 면적값까지 정확히 산출하는 값이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공연 끝나고 한국 측 수학자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하길 조선 후기 수학자 이상희와 홍정화가 이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낸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걸로 역법 정비나 면적 계산에 실무적으로도 쓰였고요. 그뿐 아니라 5차 방정식 유형의 문제까지 거론한 사례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차 방정식. 그건 서양에서도 한참 지난 뒤에야 불가해성이나 해법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어떻게 조선에서 벌써 이런 걸 논의했단 말인가? 하며 당황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사료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수학 기호가 들어오기 전부터 조선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여러 문헌을 꺼내 보였고 여러 에피소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 한국인들은 상냥하게 웃으며 이해합니다. 중국인들조차 잘 안 믿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사료들에 따르면 조선은 분명히 자국만의 독창성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중국, 인도, 아랍 등지에서 들어온 지식에 의존한 면도 많았으나 그걸 토대로 우리식으로 발전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중국이 최고라는 부분을 무조건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이 아무것도 없이 중국만 바라보던 시종국이 아니었음을 알리고 싶을 뿐이죠. 이런 식으로 달래듯 설명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저를 자극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우릴 가르치려 드는 거야. 원류는 어디까지나 중국일진데. 결국 저는 공연을 모두 마친 뒤 한국 측에서 마련해준 토론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여러 명의 한국 수학자와 역사학자들이 모였고 저에게 말하길 오늘 이 자리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 수학 교류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혹시 중국 쪽 기록이나 주장을 펼쳐주시고 저희는 한국 쪽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보완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인을
is the best라는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선진 문물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토지 측량이며 역법도 모두 중국법을 배우면서 발전해온 것이지요. 저는 한국이 세종이라는 왕을 내세워 무언가 독창적인 업적을 주장하는 것이 그냥 자국 우월주의가 아닐까 의심스럽군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 한 사람이 세종 시절의 토지 계산 사례를 조목조목 들려줬습니다. 세종 때 전국의 토지를 180만 결로 측정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며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수학적인 계산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 역법을 고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여겨 중국에 사신을 보내면서 그 사신에게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시킨 뒤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종 자신이 산학이야말로 만물의 변화를 알려면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밝혔고 신하들도 모두 구구단을 달달 외우며 임금 앞에서 수학 시험을 치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골이 띵해져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임금이 직접 나서서 수학을 장려했다는 말인가. 중국 황제야 많고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수학 같은 세세한 것에 직접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을 뿐이다. 그래도 우린 언제나 세계 중심이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토론회가 계속되며 한국 측 사람들은 숙종시대의 한중 수학 대결 이야기와 함께 통일신라 시절부터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하는 국어법이 정착됐으며 석굴암 같은 건축물에도 기하학적 비율이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려 시절에는 산악 박사를 관직에 임명한 기록이 있고 서민들조차 주막 같은 곳에서 외상값을 장부가 아닌 나무 토막이나 결승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생활 속 수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그것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지. 결국은 중국이 대단한 거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박 자료가 워낙 많았고 저를 초청했던 사람들조차 대꾸를 크게 하지 않고 순순히 물론 중국의 영향도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식으로 발전한 점이 있다는 걸 무시하면 안 되지요라는 식으로 일축하니 제가 몰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모멸감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인가. 내가 왜 이 먼 한국까지 와서 공연까지 해놓고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처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대충 이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중국 고서 자료를 찾아보고 오겠소. 당신들이 뭔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자랑만 늘어놓는 거 아닐까? 의심스럽소. 사실 증거를 더 들이대봐야 이미 똑같은 서류와 사료가 중국 측에도 남아있다는 건 명확했지만 저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버텼습니다. 토론회장 바깥으로 나오는데 공연장 직원 중 한 명이 저를 붙잡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샘브라 선생님, 혹시 더 머무르신다면 세종대왕 연구소 견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 가면 실제로 세종이 만든 과학기구 복원품과 그 시절 계산 도구, 관련 문헌 등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화가 치미르지만 괜히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세종연구소라니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과거 역사를 치켜세우려는 짓 아니오? 하지만 그 직원은 정중하게 원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하고 자세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뭔가 반박할 거리를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아주 체계적인 전시와 자료들이 차근차근 정리돼 있었습니다. 세종이 산학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구체적으로 신하들과 나눈 대화, 지시 문서, 산학 취재 합격자 명부, 그리고 구구단을 몸소 외웠다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9일여 99이여 18 93여 27과 같은 구절을 노랫말처럼 기록한 목판도 보였습니다. 제가 공연에서 시연한 건 사실상 이 구절과 거의 동일한 구조였고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자랑했던 그 계산법이 이미 조선시대 한나라의 임금이 관리들에게 권장하던 기본 수준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더 기가 막힌 건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다양한 산사들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산사, 즉 조선시대 수학자들인데 그들은 중인 계층이었음에도 국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토지 측량이나 역법 관리, 심지어는 무기 제작에 필요한 탄도 계산까지 담당했다는 문헌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읽다 보니 제 오랜 생각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중국 걸 흉내만 낸 줄 알았더니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응용해왔다니.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그 근간은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전파된 것 아니겠는가. 조선이란 나라가 아무리 흥했다 한들 결국 황제국인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세종이 대단하다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한국 왕일 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는 찰나 저를 안내하던 연구원 한 분이 두꺼운 문헌을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음양수를 구분해서 기하학, 대수학에 적용한 문제들, 그리고 막대기를 이용해 정적분 개념에 근접한 사고를 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컨대 원의 넓이를 다각형의 합으로 구한다든지 삼박함수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해석한다든지, 물론 현대적 의미의 미분적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적어도 그 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을 가리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건 예전에는 이런 수학적 발견은 전부 서양에서 먼저 했다가 동아시아로 전파된 거지라고만 믿어왔는데 여기서는 조선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직접적인 문헌 자료로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혼란에 빠진 저는 어찌됐든 중국이 최고다. 중국이 없었으면 조선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논리를 여전히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연구소가 전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그 논리를 제대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과 조선 수학의 우수성을 말한다고 해서 중국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동아시아에서 꽃피운 수학 문명이라는 게 결코 중국 일방의 동무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조선도 활발한 학술 활동이 있었고 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기까지 했으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이상할 건 없겠지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중국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세종이 무얼 어쩌건 간에 결국은 우리 역사가 먼저고 한국은 그저 뒤따라왔을 뿐이오. 연구원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저를 더 올가매는 듯해 견딜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뒤 공연단과 함께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더 머물다간 제 자존심만 박살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떠나기 전 혹시나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싶어 작은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를 전혀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보여준 전통 막대기 계산쇼가 정말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했던 것이라 더욱더 흥미롭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통해 동아시아 수학의 가치와 전통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대놓고 중국 숭배자라고 조롱해주면 반박이라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적반하장격으로 제가 할 말이 없어지고 속이 더 터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기 전 저와 공연단을 배웅한 어떤 한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조선 수학 자료를 함께 보면서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중국 문헌과 조선 문헌을 같이 연구한다면 동아시아 전통 수학의 발전 경로를 더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뭐가 함께 연구한다는 거야. 결국 중국이 원조고 중국이 최고지. 한국이 아무리 떠벌려봤자 우린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이었고 너희는 언제나 우리를 베끼고 유네스코니 뭐니 하는 기관에 가서 중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 우기려 하지 않았냐. 절대로 너희가 우리보다 나을 리가 없어. 그렇게 씩씩거리며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생각하던 한국은 무조건 중국을 우러러보고 베끼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수학 분야에서 저 역시 중국인이니까 자부심이 있지만 한국의 조상들도 의외로 자생적 발전을 보여주며 실용성과 체계성을 모두 잡았다는 기록이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그래봤자 왕이 뭘 했겠어. 중국 황제의 발밑에도 못 미치는 하급 왕이었겠지. 다 뻔한 모방이야. 저는 계속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제 공연단원 몇몇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샘브라 선생님, 이한국이라는 나라의 수학 역사는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우리도 좀 연구를 더 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새로운 공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저는 호되게 화를 냈습니다.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우리가 그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주는 순간 중국의 위대함이 훼손될 것 아닐까. 사실 공연단원들도 마음 한편으론 한국의 자료들이 꽤 인상적이었다고 느끼는 모양이었지만 제 면전에서는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저야말로 끝끝내 인정하지 않으려 애쓸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비행기에 올라 엔진 굉음이 들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한국 땅에서 세종이라는 왕이 구구단을 외우고 산사들이 토지를 재고 음양수를 풀어내며 한중 수학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그래, 다 거짓말일 거야. 자기네 역사를 부풀린 미디어 플레이일 뿐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공중에 뜬 기체 흔들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공연 일정이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가니 주변 지인들은 한국에서의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코웃음치며 한국인들이 또 허세를 부리더군. 마치 자신들이 고대부터 수학의 선진국이었다고 떠벌리는데 실은 다 우리 중국에서 받아 적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공연과 교류 이야기를 주위에 잔뜩 떠벌렸습니다. 걔네 우리 막대기 계산에 완전 넋이 나가더라고 하고 사실과는 조금 다른 과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한국에서 보았던 그 영상과 전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세종이 산악을 중시하라라며 내린 명령. 그리고 대신들이 9.25 18이라고 노래 부르듯 외우는 모습. 산사들 명단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 수많은 문제 해법을 단숨에 막대기로 풀어내는 훈련을 국가 차원에서 했다는 점 등등.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중국의 고서와 한국의 고서를 함께 분석해가며 누가 더 빨랐고 누가 더 독창적이었는지 명확하게 짚어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무언가 오류가 있을 거야. 한국 측 사료가 과장되었을 거야. 결국 대국인 중국이 제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는 제가 조금은 스스로도 초라하게 여겨지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슨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세종도 구구단을 외웠다라며 당시 조정 대신들과 함께 구구합수를 익혔다는 걸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걸 보고 저는 다시금 분통이 터졌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그들이 그렇게 체계적이었다고? 차마 누구에게도 묻지 못하고 혼자 속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을 알게 된 후로 저는 한층 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국력을 기르기 위해 산악을 중시했다니. 그따위 건 중국이야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잠시 소홀했을 뿐이라 생각하며 정신승리를 할 뿐입니다. 그래도 막상 한국에서 본 사료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 저를 괴롭히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창민입니다. 광둥성에 태어나 자란 중국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집안 어른들에게 중국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발전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시골 출신이긴 해도 우리 집안은 유난히 역사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사극 드라마나 역사책을 보시며 우리는 대국 따거이야.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도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쳤다니까 하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면서 한족 한조 중심, 왕조 외에도 여러 민족 왕조가 중국 땅을 지배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조공책봉 체제라는 게 꼭 단순한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접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동아시아 문화의 원류는 중국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도 모두 중국에서 한자를 빌려 쓰고 유학 루시를 가져다 썼다는 사실이 늘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시간이 흘러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영어와 불어를 주 전공으로 삼았습니다. 언어 습득에 흥미가 많았고 해외 매체를 접하며 언젠가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마침 제가 졸업할 즈음 영국에 있는 한 사립국제학교, 즉 화이트번 국제학교에서 중국어와 불어에 능통한 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영국에서 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원서를 내봤고 인터뷰 기회가 주어졌으며 결국 합격 통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와 연봉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영국이라는 무대에서 중국의 우수성을 알릴 기회가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광둥의 집을 떠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영국에 가서 중국 문화가 얼마나 크고 오래된지 보여주는 거야. 게다가 내가 영어 불어 실력도 갖추고 있으니 국제무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열의에 사로잡힌 채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국 땅을 처음 밟은 날
저는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와 낯선 풍경에 마음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곳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다니라는 기쁨도 컸고, 이제 진짜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두려움도 약간 있었습니다. 화이트번 국제학교는 런던에서 차로 1시간 반쯤 떨어진 교외의 부유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학교 교정은 매우 넓었고 최신식 교실 시설과 연구실, 기숙사 건물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국적 기업 임직원 자녀와 외교관 자녀가 많다는 점이 제 귀를 솔깃하게 했죠. 그 말인즉슨 국제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성되어 있을 거라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학교 도착 후 안내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자 곧 누군가가 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건네준 사람은 강하윤 선생님이었는데 한국계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어서 오세요, 류창민 선생님. 제가 교내를 안내해 드릴게요라면서 이곳저곳을 함께 돌아다니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하긴 하지만 선택 과목으로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체험 수업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편입니다. 저는 문화체험 수업을 듣자마자 속으로 엄청 반가웠습니다. 아, 그럼 내가 중국 전통 행사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바로 상상했죠. 실제로 교장인 필립 스턴도 우리는 아이들이 여러 나라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배우도록 독려한다고 누누이 말하더군요. 이렇게 첫 인상을 좋게 받은 상태로 저는 기숙사 방에 짐을 풀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화이트번 국제학교에서 일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출신도 꽤 보였습니다. 언어나 문화도 가지각색이었죠. 둘째로 학교 분위기가 무척 열린 편이었습니다. 교장이나 이사회를 비롯해 많은 교사들이 우리는 어떤 특정 문화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말자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업 교재도 여러 국가 출판물이나 유네스코 등 국제기관 자료를 다양하게 참조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자라면서 주변국들이 중국 문명권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그 영향력이 당연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제학교에서는 한중일 한중일 각각 독립된 주체로 다루고 이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균형 잡힌 시선에서 바라보려는 노력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런 시도가 좀 낯설었습니다. 역사는 당연히 중국 중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에게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춘제 중국 설가 다가왔을 땐 문화 체험 시간에 만두를 빚어 먹어보고 사자춤 우슈 영상을 함께 보는 식으로 행사를 꾸몄습니다. 아이들은 중국 만두는 맛있다 하며 즐거워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보였던 제 생활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식당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나라 음식을 번갈아 가끔씩 제공했는데 어느 날 한식 메뉴가 나왔습니다. 김치도 곁들여져 있더군요. 저는 무심결에 원래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 파오차이에서 비롯됐어. 한국이 자기네 것이라고만 우기지만 사실 뿌리는 중국이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한국계 동료 교사 그리고 근처에 있던 한국계 학부모가 순간 표정이 굳어졌던 걸 저는 처음엔 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역사적으로 중국이 소금물에 채소를 절여 먹는 파오차이 문화를 먼저 발전시켰으니 당연히 김치도 거기서 파생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에겐 너무나 당연했으니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김치를 단순한 절임 채소가 아닌 고춧가루와 젓갈, 각종 양념을 숙성시켜 독특한 발효 과정을 거치는 음식이라고 여기며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다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자랄 때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료라는 매체 보도를 흔히 봤고 그걸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 더 비슷한 언급을 했다가 저와 친분이 좀 있던 강하윤 선생님이 조심스레 제게 중국과 한국에서 김치 관련 기원 논쟁이 오래됐지만 식문화가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볼 뿐 무조건 중국의 거지라고 확신하기엔 어려운 지점이 많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김치도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 나온 거니까 결국 중국이 근원 아니겠느냐고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제 안에 깊이 박힌 중국 중심적 사고방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눈에 띄었고 그로 인해 미묘한 불편감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지? 원래 역사적 사실을 말한 거 아닌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한국 문화 K컬처의 인기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문화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중국 문명권의 일원이라고 배워왔고 규모나 역사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이 K-팝 아이돌 블랙핑크 등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를 즐겨 시청하는 상황을 목격하니 저도 약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령 초등부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면서 오빠들 멋있다 하는 모습을 보거나 기숙사 고학년 학생이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아, 한국이 이 정도로 영국 젊은 층에 알려져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주말에 시내 대형 마트나 아시안 슈퍼마켓에 가보면 김치나 고추장 같은 한국 식품들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현지인도 김치볶음밥 맛있다거나 라면에 김치 넣어 먹으니 좋다라고 말할 때 저도 모르게 중국 음식도 많은데 왜 한국 음식이 더 각광받지 하는 미묘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중국 음식이나 문화도 여전히 인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이슈 때문에 중국 정부 중국 문화로 단순 연결해 보려는 시선이 있다는 점은 아쉬웠죠. 언론에서 중국의 검열 문제나 인권 문제,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등을 부정적으로 다루다 보니 누군가는 중국 문화를 좀 꺼리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래도 중국이 훨씬 크고 오래된 나라다. 한국에 대한 열광이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6장 임진왜란, 그리고 이순신을 둘러싼 중국-한국 갈등.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본사를 둔 어떤 모바일 게임 회사가 이순신 리슌션을 중국 장수처럼 묘사한 게임 캐릭터를 출시했다가 큰 논란이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임진왜란련 전웨이로한 시기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했으니 조선은 사실상 명나라의 속국이었고 그 시기 장군들 또한 중화문화권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죠. 중국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부터 조선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으니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지 않느냐는 말을 자주 들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순신도 결과적으로 중화 사상의 범주 안에서 활약한 인물이라고 여기는 게 이상하지 않았죠. 게임 회사 광고 문구가 그렇게나 문제가 될까 싶어 처음엔 한국이 또 과민 반응하나 보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쪽에서는 이순신이야말로 자신들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영웅이라는 입장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서 여러 해전에서 승리하고 한산도 대첩이나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에서 일본군에 치명타를 입힌 인물이잖아요. 전투 때마다 난중일기란 쪽일지에 기록을 남겼고 단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기록도 있어서 세계해전사 전문가들조차 호레이쇼 넬슨 영국의 넬슨 제독과 견줄 만한 천재 지휘관이라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중국 장수로 묘사하는 건 역사 왜곡이라며 격하게 반발한 건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그런 국제적 여론을 지켜보면서도 솔직히 속으로 중국 게임사가 꼭 광고를 철회해야 했나? 중국의 주장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 무렵 국제학교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앞둔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개 수업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주요 과목 교사들이 학부모와 이사회 앞에서 수업을 공개하는 형태였죠. 이 공개 수업 성과가 좋으면 정규직 전환에 유리하다는 말이 돌았기에 저도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었습니다. 공개 수업 주제는 세계의 역사적 인물과 그 공헌이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여러 나라의 영웅이나 위인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업적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곧장 고민 끝에 마지막 파트에 이순신을 넣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왔으니 이순신도 사실 중화문화권이 아닌가라는 논리를 전개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친구들 몇몇은 조심해라. 해외에서는 이미 이순신을 한국의 영웅으로 널리 알지 않느냐라고 경고했지만 저는 그래도 중국인이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접한 정보들 조선은 명나라 속국, 모든 문물이 중국에서 파생해 너무 익숙했기에 해외에서 그것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수업 당일 저는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초등부 교실에는 유럽 각국 출신 학부모들, 한국계 학부모, 중국계 학부모, 그리고 이사회와 교장 필립스턴까지
여러 인사가 자리했습니다. 저는 먼저 진시황 진시황을 소개했습니다. 전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건설했으며 화폐 도량형을 통일했다는 업적을 거론하자 몇몇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미 들어본 이야기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한무제하음 우디에 대해서도 영토 확장과 실크로드 개척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실크로드는 뭐예요? 라고 물어서 낙타 행렬이 사막을 건너며 동서무역을 이어준 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제갈량족 을리안 이야기도 꺼내며 삼국지 속 대표적인 지략가라고 말하자 의외로 유럽 학부모들 중에서도 삼국지에 관심 있는 분이 계셔서 흥미로워하시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중국 역사 인물들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 주니 재미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기분도 당연히 좋았죠. 역시 내가 중국의 위인들을 훌륭하게 소개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저는 PPT의 마지막 장에 굵직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두었죠. 이순신 리슌천 문화권의 장수. 제가 이 문구를 화면에 띄우고 또박또박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을 지휘하며 활약한 장군 이순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사실상 속국처럼 지냈고 임진왜란 자체가 명나라와 조선이 함께 싸운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순신도 중국의 병법과 기술을 이용한 중화 문명권 장수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엔 학부모들이 이순신이 누구지?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영국인 학부모 데이비드 톰슨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도 최근 이순신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이순신을 소재로 한 영화가 또 나온다고 해서 영국에서도 소식이 조금씩 들리더군요. 우리가 흔히 넬슨 제독과 비교할 만큼 해전사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순신이 중국 문화권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영국인 엠마 브라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해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순신을 한국의 넬슨이라고 부르더군요. 왜 선생님은 갑자기 이순신이 중국 소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영국 학부모들이 이순신을 알고 있을 줄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게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대규모로 군사를 파견했고 조선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도 중화사상에 기반한 전술과 병법을 이용했다는 결론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자 독일 출신 학부모 한스 밀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순신이 남긴 전투 일기나 보고서는 난중일기라고 불리며 조선 한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었다고 하더군요. 또한 임진왜란 시기에 이순신이 명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했다는 기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조선 국왕에게만 보고한 걸로 아는데요. 그런 인물을 어떻게 중국 장수라고 단정할 수 있죠? 그 바로 옆에서는 초등부 학생 중 역사를 좋아하는 칼 슈타인이라는 독일계 소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이순신을 본 적이 있어요. 거북선구의 좌이라는 독특한 배를 썼다고 하는데 그게 중국 명나라 기술이랑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 무조건 명나라의 힘만으로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가능한 한 제 주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어쨌든 조선은 명나라 영향권에 있었고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원군이 없었으면 조선 혼자서는 절대 일본군을 막아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순신이 아무리 뛰어난 전술을 폈더라도 결국 중국이라는 큰 우산 아래서 성장한 거지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러 학부모들이 슬슬 웅성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탈리아 학부모 마리아 로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과거 로마 제국의 조공을 바친 적 있는 지역의 영웅들은 전부 로마의 영웅이라 불러야 한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그 지역 나름의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연구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문물을 수용했다고 해서 그 나라 영웅을 전부 우리 거지라고 주장하는 건 지나치지 않을까요? 거기에 프랑스인 학부모 루이 샤를르도 손을 들어 만약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 화가라고 우긴다면 어떨까요? 다빈치가 프랑스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그는 이탈리아 출신이잖습니까? 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영국인 학부모들 역시 이순신이 오직 조선 국왕에게 충성한 인물이라는 건 이미 여러 자료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은 중화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라고만 주장하는 건 비약이 심하다는 의견을 거침없이 내놓았습니다. 제게 느껴지는 건 이들이 생각보다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깊고
또 자료를 꽤나 많이 접해봤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해군사나 유럽 역사책에서도 이순신을 소개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 말이 쉽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순신이 정말 중국 장수야? 아니면 한국 사람이야? 라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분위기가 한층 뒤숭숭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속으로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 말한 거지? 중국에선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교장 필립스턴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제게 류 선생님,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저와 교장은 교실 밖 복도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류 선생님, 여기 국제학교에서는 특정 민족주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민감한 역사 문제를 다룰 때는 근거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수업은 너무 편향적으로 이순신이 중국 문명권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학부모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저는 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명나라가 조선을 구원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조선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건 속국 관계였다는 뜻이고 이순신도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 인물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속국이라고 단정하는 건 학계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공정하게 소개해야 해요. 지금 학부모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으니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중단합시다. 나중에 수정 자료를 마련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교장과 함께 교실로 돌아갔고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여러 자료를 재확인해 보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술렁거렸고 일부는 영상으로 제 발표 장면을 이미 찍어 두기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공개 수업이 파행으로 끝나자 많은 학부모들이 교장실로 가서 단체로 항의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순신은 한국의 대표적인 영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중국인이라고 왜곡하느냐. 국제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교실에서 촬영된 영상 일부가 SNS에 올라가면서 화이트번 국제학교의 중국인 교사가 이순신을 중국 장수라고 주장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국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럽 SNS에서도 이를 두고 왜곡된 역사 인식이라는 비판이 빗발쳤고 한국 네티즌들도 가세의 말도 안 된다라며 격분했습니다. 학교 이사회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는 영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한국인, 심지어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국제학교라는 특성상 특정 국가 중심 논리만을 펼치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걸로 압니다. 며칠 뒤 교장 필립스턴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표정이 무척 피곤해 보였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죠. 류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회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한 결과 선생님의 정규직 전환은 어렵게 됐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도 힘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사안으로 내 미래가 좌우돼 버린단 말인가 하는 충격과 억울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항변했죠. 교장 선생님, 저는 단지 중국에서 통용되는 시각을 말한 겁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이 없었다면 조선이 어찌 버텼겠습니까? 이순신도 결국 중화 문명권 속 인물로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해서 소개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하지만 교장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성과 객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역사는 민감한 영역이라 더욱더 편중 없이 가르쳐야 하죠.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들의 반론에 거의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오직 중국 중심 논리만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국제학교의 교육 이념에 어긋난다는 게 이사회의 결론입니다. 결국 저는 논쟁의 여지 없이 정규직 전환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싶었던 제 꿈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결론 나자 저는 스스로에게도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토록 쉽게 잘리고 마는 건가 라는 억울함과 함께 왜 다들 한국 쪽 주장을 더 받아들이지? 하는 분노가 뒤섞였죠. 저는 분명 중국에 있을 때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 김치나 한복은 중국이 원류라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임진왜란도 결국 명나라의 원군 덕분에 조선이 살아남은 전쟁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해서 이순신도 결국 명나라 지원 속에서 활약한 장수로 여겨왔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국제학교에서
그리고 유럽 학부모들 앞에서 그런 주장을 편 결과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저를 당황케 했던 것은 생각보다 이순신이 해외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한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그를 독립적인 한국 해전 영웅으로 존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중일의 옛 외교 체제가 단순한 속국 관계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고 임진왜란에서 명나라가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이순신의 해전 전략과 조선 수군의 위력은 독자적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내 생각이 맞지 않나? 중국이랑 조선의 관계는 늘 종속적이었잖아 하고 계속 투덜거렸지만 냉정히 말해 제 손에는 확실한 사료나 국제적 공감대가 부족했습니다. 뒤늦게 저는 영국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임진왜란과 이순신에 관한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거기서 본 내용들은 제가 중국에서 배운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조공이라는 것은 종종 문화적 외교적 교류 형태였으며 완전한 식민 통치나 지배 관계를 뜻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는 겁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어도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인 왕조를 운영했고 왕을 교체할 때 명황제에게 형식적 승인을 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명나라가 조선을 완전히 지배한 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명나라의 지원, 명나라는 일본군이 조선을 넘어 명나라 본토까지 침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선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도움이 없었다면 조선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모든 승리가 전적으로 명나라 덕분이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해전 할잔 분야는 주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맡았는데 이들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는 바람에 일본은 보급로가 끊기고 결국 육지 전투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하더군요. 명나라 수군이 크게 활약한 전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이순신은 전투 상황을 세세히 기록한 일기를 남겼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그 일기는 대부분 조선 한문과 한글로 작성되어 있으며 조선 국왕에게 매번 보고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대목은 전혀 없죠. 또한 이순신이 지휘한 해전은 거북선이라는 독특한 전투함을 포함해 조선 수군의 판옥선발, 체계 등이 결합해 매우 강력했습니다. 거북선이 중국 기술을 베꼈다는 기록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독자적인 설계 요소가 강조되더군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제가 이순신은 사실상 중국 장수라고 한 주장이 얼마나 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중국이 대국이니까 조선이 명나라를 의지했던 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최소한 이순신을 중국인으로 편입시키는 건 국제사회의 시각에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공개 수업 이후 학부모들 중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 유럽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언론에서도 짤막하게 영국 국제학교 교사가 황당한 역사, 왜곡 발언을 했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이순신이 중국 장수라니 터무니없다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요. 학교 이사회는 본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해당 교사의 사견이라는 입장문을 냈고 학교는 다문화다각적 시각을 존중하며 특정 국가 중심의 편향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학교 내부적으로도 류창민 선생을 그대로 두면 학부모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해졌고 결국 재계약 해지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건 너무한 처사 아니냐, 미국이나 다른 나라라면 이런 충돌이 없었으려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입장이었고 학교와 학부모들은 공정교육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던 거죠.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저는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복지도 좋아서 계속 근무하면서 돈도 모으고 해외 경험도 쌓고 싶었는데 그 꿈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교장 필립스턴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교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류 선생님, 선생님의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언어적인 재능도 있고 아이들과의 소통 능력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역사교육에서 편향된 주장을 무리하게 고집한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었죠. 특히나 국제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두루 존중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맞추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별다른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자책감이 섞여 머리가 혼란스러웠거든요. 마지막으로 교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혹시 다른 국제학교나 해외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번 경험을 교훈 삼으세요. 특정 국가 중심의 서사를 말할 때는 세계가 인정하는 공통 자료와 시각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이렇게 크게 발전했는데 왜 서양인들은 한국 편을 드는 거지? 라는 불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번 국제학교를 결국 떠나게 되자 중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영국에 남아 다른 직장을 구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 학교에서 교사하면 편하지 않겠냐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하지만 영국 생활이 은근히 매력적이었고 해외 무대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도 버리기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던 저는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영국 도서관과 인터넷 자료를 뒤져보며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돕는 과정이 결코 일방적 시해만은 아니었다는 점. 이순신이 거의 전 패배 없이 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건 조선 수군의 독특한 판옥선 구조와 거북선, 그리고 이순신 본인의 탁월한 지휘가 결합된 결과였다는 점. 조공책봉 체제에서도 각 나라는 상당한 자율성과 문화를 유지했다는 점. 무엇보다 유럽 연구자들도 이순신을 넬슨 제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해전 영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배워온 조선은 명나라 속국이라는 개념은 너무 단순화된 것이었나? 그리고 모든 것을 중국이 근원이라고 치부하는 태도가 과연 온전한가? 그제야 국제학교에서 벌어진 논란이 왜 그렇게 거세게 일어났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제가 과도하게 중국이 모든 뿌리다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서 각 나라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느꼈을 테니까요. 물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제 안에선 그래도 중국이 동아시아 문명권의 핵심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 아니냐? 하는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영웅을 무조건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수구나라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순신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영웅으로 추앙받는지, 그리고 이미 전 세계 해군사 전문가들이 이순신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의 높은 연봉과 복지가 그립기도 했고, 무엇보다 언젠가 내가 더 다채로운 자료와 균형 감각을 갖춘 뒤 다시금 국제무대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제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저 자신부터 여러 관점을 종합해보겠다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순신 사건 이후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에도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만약 나중에 또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교사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면 이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국제학교에서 당한 망신은 저 개인에게는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값진 교훈을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역사란 결코 한 국가나 민족의 시각만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특히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이순신은 중화문화권의 장수라는 제 과거 주장은 세계사적으로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다면성을 보지 못한 채 중국 내 일부 커뮤니티에 편향된 의견만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셈이었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자체가 워낙 복잡한 국제전 양상을 띄었고 명나라의 군사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조선 수군과 이순신의 독자적 활약 또한 그 못지않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조공속국이라는 단순화가 실제 동아시아 외교 관계의 복잡함을 설명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조공체제가 명나라 황제가 천자티엔즈라는 상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외교적 관례였을지언정 조선이 내정을 완전히 통제당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씁쓸함이 자리합니다. 영국 국제학교에서의 자리는 날아갔고 SNS에는 한동안 중국인 교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다는 비판 글이 돌아다녔으니까요. 한국 언론에도 간단히 보도되어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역사 왜곡 좀 그만해라 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으니 앞으로를 생각해야겠죠. 제가 다시 국제무대에서 일하게 될지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가 안주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분명히 배운 건 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다양한 사료와 관점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영웅을 가로채거나 한쪽 시각만을 사실로 못 박는 태도는 큰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영어와 불어 능력을 살려 유럽 각국의 사료 및 역사 서적까지 폭넓게 찾아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뿐 아니라 세종대왕, 장영실, 더 나아가 한국 중세사, 일본 전국시대, 베트남 쯔놈 문학 등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